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클리닉 진행의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코스닥 쪽으로의 수급이 몰리면서요. 제약바이오주를 필두로 더 큰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부재하다라는 분석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색깔이 바뀐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마감 시장까지 투자 전략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다양한 채널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그 부분도 유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투자 인사이트를 통해서요, 증시를 꿰뚫어보는 5가지 헤드라인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AI 딥테크 기업의 스마트업을 1만 개를 육성하겠다라는 정부의 정책이 나왔습니다. 인공지능과 심층 기술 중심의 벤처 스타트업 1만 개를 국가의 성장 주역으로 키우기로 했다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오늘 관련주들 상승합니다. HBM에 이어서 차세대 인공지능 메모리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소캠이요. 오늘 시작에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부 소캠 관련주들이 장 초반부터 상승 양상을 계속해서 시현했고요. 오후장 들어서는 일부의 조정폭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디어 회사인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이 핵 융합 에너지 기업과 60억 달러, 하나로 9조 원 규모의 합병을 추진합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를 핵 융합으로 다시 한 번 더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현재는 풀이되고 있고요. 관련주들 역시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100기가와트까지 늘린다는 목표 아래서 태양광과 육해상 풍력 보급을 대대적으로 확대합니다. 특히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익 공유 모델도 도입하기로 지금 현재 결정지어졌고요. 관련주들도 상승 양상 시현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4,000선을 넘으면서 최대 호황 국면에 들어섰지만 게임주는 투자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오늘 게임주에 관한 저가 매수세 유입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되고요. 일부 게임주들이 여전히 상승 양상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투자 인사이트는 정래진 나현지 경제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인사이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의 투자 인사이트로 핵 융합 에너지와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디어 회사가 핵 융합 에너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이 핵 융합 같은 경우는 태양하고 같은 원리로 원자를 결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인데요. 기존의 이 원자력 발전과는 또 다르게 장기 방사성 폐기물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서 이 차세대 청정 에너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설립한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이 비상장 핵융합 기업인 TI 테크놀로지스와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조 원 정도의 합병을 추진을 하는데요. 이 AI 산업이 확산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핵융합 에너지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구상입니다. 합병은 전량 주식 교환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또 트럼프 미디어가 합병과는 또 별도로 해가지고 최대 3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합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 뉴욕 증시에서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 40%가량 급등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 에너지 정책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핵융합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핵심적으로 살펴볼 만한 종목들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NH투자증권이 미국 내에서 전력 공급 부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신규 수주가
순항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는 10만 3천 원,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를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미국을 포함한 대형 원전 수주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 3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현재 3.3%가량 오른 7만 7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SFA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FA 같은 경우는 최첨단 스마트 물류 시스템 분야에서 대형 계약을 체결하면서요. 이마트, 롯데마트, 그리고 마켓컬리 같은 주요 유통사들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한 이 완전 자율 제조 시스템 공급 역량을 확보하겠다. 이런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0.8%가량의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3,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일진파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파워 같은 경우는 이 정비, 제조, 플랜트 운영 경험을 모두 갖췄다라는 점이 강점으로 꼽히는데요. 지난해 바라카 원전 정비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아부다비에 현지 법인을 세우면서 이 해외 원전 정비 시장으로 공식적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분기에는 또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도 기록을 하면서요. 이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재평가되고 있는데요. 오늘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두 자릿수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7.8%가량 급등을 하면서 12,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종목으로 다른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핵융합 에너지 관련해서 오늘 이렇게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종목들 눈에 많이 띕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고려제강과 비츠로테크가 장 초반에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이후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현재 고려제강 같은 경우는 윗골이 달면서 0.7%가량의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는 현재 1%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또 비츠로 네스텍 같은 경우는 어제 9%가량의 강한 상승세 보여줬었는데요. 오늘도 8.6%가량 강세 움직임 보여주면서 현재 1,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비스는 15.3%가량 좀 더 시원하게 올라주고 있고요. 또 다원시스도 6%가량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핵융합 같은 경우는 수십 년간 연구가 이어졌었지만 아직 상업화 단계까지는 조금은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전히 기술적 그리고 재정적인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번 합병을 AI 시대 전략년을 겨냥해서 장기적인 베팅으로 보면서도 실제 수익까지 창출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신중한 시각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핵융합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다음 투자 인사이트 나연지 경제 아나운서가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이어서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2026년 녹색 대전환에 대한 이슈와 함께 또 재생에너지 관련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가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100기가와트시까지 확대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핵심은요, 이 태양광 과 함께 육해상 풍력 보급을 동시에 늘리되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이익 공유 모델을 전면에 내세운다라는 건데요. 육상 풍력은 발전 수익을 주민들에게 연금처럼 나눠주는 이 바람소득 마을과 모델을 도입합니다. 이미 강원 태백 가덕산에는요, 이 풍력발전소 사례에서 주민 참여가 오히려 가동률을 끌어올렸다라는 점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요, 이 육상 풍력을 현재 2기가와트에서 2030년에는 6기가와트, 또 2035년에는 12기가와트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해상 풍력은 이 초기 투자비는 크긴 하지만 발전 효율이 높은 만큼 2030년에는 10.5기가와트, 또 2035년에는 25기가와트시까지 대폭 늘린다라는 목표입니다. 또 태양광은요, 대규모 단지 중심에서 벗어나서 학교, 주차장, 또 전통시장 등 이 도심 유휴 공간을 활용하고요.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햇빛 소득 마을을 전국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서 2026년을 녹색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에너지 구조 자체를 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꾸겠다라는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 먼저 태양광 대표주죠. 하나솔루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 100기가와트 달성을 목표로 태양광 또 육해상 풍력 확대와 주민 참여형 햇빛 소득마을 모델을 추진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성장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 중 하나가 바로 하나솔루션인데요.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중심의 신재생 에너지 대표주로서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조지아나주 솔라허브 태양광 단지 가동을 앞두고 있고요. 현지 생산 기반과 이 프로젝트 매출 증가로 인해서 미국 태양광 수요 확대에도 대응 중에 있습니다. 이번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국내 태양광 보급 확대와 함께 주민 참여형 수익 모델이 본격화된다면 하나솔루션 같은 선도 기업들은 이 신규 프로젝트 참여와 실적 성장 측면에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1%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27,000원 선에 거래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태양광 관련주들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OCI 홀딩스 오늘 7%대 강한 급등세 보이면서 11만 4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폴리실리콘 핵심 소재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 폴리실리콘 공장을 재가동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요. 이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더해지며 오늘 강한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신성 ENG입니다. 신성 ENG도 오늘 1%대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DN 오늘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대명에너지도 오늘 5%대 급등세를 그리면서 2만 200원 선에 또 35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풍력에너지 대표주도 살펴보겠습니다. 풍력에너지 대표주 바로 CS윈드입니다. 오늘 3%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려내면서 이 4만 5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풍력 확대와 또 바람 소득마을 등 주민 참여형 모델을 추진하면서 이 풍력 관련 기업 성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CS윈드는요, 국내외 육상 또 해상 풍력 타워 설계 제조 1위 기업으로요. 최근에 지멘스, 가메사, 리뉴어블 에너지와 808억 원 규모의 폴란드 풍력 타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로벌 기술력과 신뢰성을 입증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계약은 지난해 매출의 약 2.6% 규모이긴 하지만 CS윈드의 글로벌 프로젝트 참여와 또 안정적 공급 능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요. 정부 정책에 따른 풍력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또 글로벌 프로젝트 수주도 이어지고 기술력 기반의 공급의 안정성이 이 CS윈드 성장 모멘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풍력에너지 관련주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니슨입니다. 유니슨 오늘 1%대 상승세를 그려내고 있고요. 유니슨은 이 국내 풍력 발전기 제조업체 중 하나입니다. 육상 풍력 확대 정책의 수혜 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많은 분들이 원전 관련주로 알고 계시지만 해상 풍력에 있어서 이 하부 구조를 터빈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또 대형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수혜주로 꼽히고 있고요. 오늘 3%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오션플랜트도 오늘 2%대 상승세 그려내면서 2만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투자 인사이트 살펴봤습니다.
마켓클리닉 이번에는 돈이 되는 부동산 정보를 통해서요. 부동산 시장의 인사이트 함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준비한 주제 자체가요. 분양 관련한 주제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최근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서울과 수도권에 관한 주택 분양 추이가 보시는 바와 같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전국을 놓고 봤었을 때 2022년도에는 33만 5천 가구가 넘어섰는데요. 지금 현재는 22만 가구로 축소된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또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1만 4,300가구로 직전 3년 연평균 대비해서 무려 46%나 줄어들었습니다. 자, 분양 물량이 감소한다라는 거, 그만큼 집값을 올린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도 부동산 시장에 관한 투자 인사이트들 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025년도를 정리하는 관점에서 이달 분양 물량까지 포함을 해서요. 이 2025년도 서울의 분양 물량은 1만 4,300가구로 집계가 됐습니다.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2022년도부터 2024년도의 연평균 분양 물량은 2만 6,689가구였는데요. 그거 대비해서도 올해는요. 분양 물량이 무려 46%나 줄어드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분양가 상향제가 분양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었던 2021년도는 1만 274가구, 최저의 분양 물량을 나타냈었는데요. 지금 수치가 그 정도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적은 수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022년도와 2024년도와 비교를 해봤을 때도요. 최근 4년 중에 최저치의 분양 물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공급이 사라지면 가격은 급등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사실상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집값은 분양 물량만 보더라도 상승을 예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역이 만든 공급 공백의 면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서울시만 놓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울 25개 구 중에 17개 구에서 단 34개 단지만 신규 분양으로 들어갑니다. 아예 분양이 없는 지역이요. 서울 전체의 30%나 해당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분양 제로 가구를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노원과 도봉, 그리고 강북과 관악, 금천과 서대문, 용산과 종로 쪽은요. 분양 물량이 제로였습니다. 집값과의 연관 관계를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서요. 시장의 힌트를 얻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서울 지역 내로 놓고 봤었을 때도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로의 차별화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 집값의 안정 역시도 더욱더 힘들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신규 분양이 끊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물 잠김 현상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용산과 같은 조금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지역들은 제외하고요. 분양 물량이 없는 덜 프리미엄을 받았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거래량 자체도 급감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사실 신규 분양 물량이 생긴다라는 거는 주변 지역의 인프라 역시도 좋아진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요. 이게 또 시장의 해석으로 다가가자면 지역별로의 차별점은 계속 만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도 보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는 서울 내 어떤 지역에 분양 물량이 쏠렸는지 볼 텐데요. 서초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5개 단지가 3,319개 가구로 최다를 차지를 했는데 사실 보통 이렇게 물량 자체가 없게 되면은 집값은 오히려 상승을 하게 되지만 서초구와 강남권역은 물량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입지나 주변 인프라가 좋아지면서 오히려 주변 가격 역시도 상승하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은평구가 지금 2,451가구, 송파구가 1,900가구고요. 동작구, 구로구 순으로 지금 현재 공급 물량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서울 전체를 놓고 봤었을 때는 서울 전체에 있는 구 중에서
중에서 대략 30%가량이 분양 물량이 단 한 채도 나오고 있지 않은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역별로의 우리가 대입하고 해석하는 그러한 차이점들은 있지만 서울의 공급 물량이 계속 풀리지 않는다라는 큰 맥락은 비슷한 관점에서 여러분들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분양 물량, 특히나 서울 지역에 왜 이렇게 잠겼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정비 사업 규제의 영향이 있습니다. 사실 서울 공급의 대부분은요, 신도시가 아니라 재개발이나 재건축 단지이잖아요. 일단 과거 정책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비 구역을 해제하거나 재건축 쪽에 관한 안전 진단을 강화하게 되면서 규제의 발목이 잡히면서요. 시공사나 건설사 입장에서도 분양 물량을 내놓거나 착공을 들어가기가 어려운 환경들이 현재 마련이 된 겁니다. 인허가 물량 자체가 감소가 됐습니다. 이게 결국 착공과 분양 감소로 연결이 되면서요. 서울 지역의 분양 물량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우리가 올해 분양 물량이 급감한 원인은 규제나 비용 상승의 결과다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다음 장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착공 자체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착공이라는 건 이제 공사가 시작됐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서울 아파트 착공에 관한 공급 선행 지표를 보시면 지금 현재 시간이 갈수록 착공 물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우리가 첫 삽을 떴다라는 거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를 하잖아요. 그만큼 착공이 시작되는 것 역시도 분양시장에선 중요할 텐데요. 분양시장에서 착공 물량 자체 급감의 여파가 2025년도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착공에 들어가고 몇 년 후에 집이 완성이 되고 나면 분양이 시작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분양 물량이 감소된 게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걸로 여러분들 해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은 21,821가구만 착공에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2026년, 2027년도 분양 물량은 지금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시장 한번 해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게 또 대출 규제 역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최근에 분양 연기 사례를 보자면 영등포의 더삽 신풍연이 원래 연내 분양 예정이었는데 내년 초로 미뤄졌고요. 동작의 아크로 리버스카이 같은 경우에도 내년 초로 미뤄졌습니다. 미뤄진 이유는 11호 대책 이후에 이 대출에 관한 규제가 너무나 강해진 게 시공사 입장에서는 지금 분양 물건을 내놓아도 되느냐에 관해서 의문점을 들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집은 완성이 됐는데요. 이 완성된 집마저도 분양 물량으로 풀리고 있지 않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공사비가 상승한 것도 영향이 될 수 있겠고요. 착공 물량이 줄어든 것들, 그리고 착공에 들어가기 위한 인허가에 관한 규제가 까다로웠던 점들도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대출 규제 정책, 11호 정책 이후에 완성된 분양 물량까지도 서울 지역에 공급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원인도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공급 물량 감소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아파트 집값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물론 시차가 있겠지만 또 지역별로의 차별점은 있겠지만요, 이런 공급 물량 해소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트리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의 돈이 되는 부동산 정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도 살펴보셔야겠죠?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마켓 투자 키워드 시간입니다. 자, 오늘 투자 키워드는요. 정래진 나현지 경제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볼게요.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2025 한국 경제 안전할까요? 안녕할까요? 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래진 경제 아나운서와 함께 내년 전망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에 악재가 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까지 급등하면서 원화 가치가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왜 이렇게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시장은 해석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를 넘나들고 있는데요.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원화의 실질 가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었던 2009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더 우려가 되는 게 이 달러 강세라는 글로벌 흐름 속에서도 원화의 약세가 유독 두드러진다라는 점입니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이 원화 가치의 하락폭이 주요 13개국의 통화 가운데에서 두 번째로 컸는데요.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1,500원 선까지도 돌파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원화 약세의 원인은 복합적인데요. 글로벌 경기 불안으로 인해서 달러가 안전 자산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또 미국 연준이 향후 금리 인하 속도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자금이 여전히 미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도, 또 개인과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 에너지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까지도 겹치면서 달러의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당국도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과 주요 간부들을 소집을 해서 고환율 대책을 논의를 하고요. 기획재정부 역시도 외환 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달러 유동성을 늘리는 등 추가적인 안정 조치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 원화 가치 하락에 관해서 당국에서도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발표가 났었던 CPI 지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새벽에 발표가 났는데요. 최근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물가가 꺾이게 되면은 환율은 좋아질 텐데요. 왜 환율이 여전히 1,480원대까지 경계가 이어지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지는 시점이에요. CPI 지표 발표 이후에 환율의 흐름들 어땠을까요? 네. 이번 미국 CPI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환율을 끌어내릴 수 있는 재료였습니다. 11월 미국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2.3% 상승을 하면서요.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또 근원 물가도 2.6%로 2021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도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보이면서 뉴욕 증시도 일제히 상승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 물가 지표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번 CPI는 연방정부의 셧다운 여파로 인해서 10월에 물가 수치가 빠졌고요. 또 일부 데이터가 누락이 되거나 추정치로 채워지면서 왜곡 가능성이 함께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확실히 잡혔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분위기가 강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는 살아있지만 달러를 적극적으로 팔기보다는 위험을 피하려는 그런 심리가 더 강해졌습니다. 달러 약세로 돌아서지 않고 있고요. 강보합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도 쉽게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다른 주요국들의 그 통화 정책 결정이 겹치면서 환율의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70원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3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이것 역시도 시장에서 해석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만장일치라는 결정도 사실상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지금 0.75%가 됐죠. 자, 이번 금리 인상의 배경이 좀 궁금하고요. 원달러 환율에는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시장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네. 일본은행이 오늘 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을 했습니다. 올해 1월 이후에 11개월 만에 인상이고요. 정책금리 기준으로는 1995년 이후에 30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나 이번 결정은 우에다 가즈오 총재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만장일치로 이루어졌다라는 점도 눈여겨보실 만한데요. 표면적인 이유는 물가입니다.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3년 이상 2% 목표를 웃돌고 있고요. 또 임금 상승 흐름도 이어지면서 금리 인상 여건이 충분하다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 진짜 배경은 엔화 약세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엔화 가치가 달러 대비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도 떨어지면서요. 엔저에 따른 수입 물가 부담을 더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번에 작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블룸버그의 설문에서도 이코노미스트들의 80% 이상이 엔화 약세를 금리 인상의 핵심적인 이유로 꼽기도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원화하고 엔화가 같이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또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하면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원달러 환율이 일시적으로 내려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엔화 강세가 단기적으로 그칠 경우에는 환율 방향이 다시 국내 수급과 달러 흐름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엔화 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자 또 일본의 중앙은행에서는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게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엔캐리 청산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우려감이 시장에 배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전에도 관련한 사태로 인해서 증시 폭락까지도 이루어졌었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더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짚어보고요. 이게 왜 비트코인까지 영향을 주는지도 같이 얘기 나눠볼게요. 네, 여기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면 금리가 낮은 엔화로 돈을 빌린 다음에 이를 금리가 높은 달러로 바꿔서 주식이나 채권, 암호화폐 같은 자산에 투입하는 전략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일본이 이 초저금리가 이어졌었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금융시장에 이런 흐름이 깊게 자리를 잡았는데요. 하지만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 이 엔화로 빌린 자금을 갚아야 하는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을 팔고 그 자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데요. 실제로 과거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이 글로벌 증시가 급락했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우려가 암호화폐 시장에 특히나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CPI가 둔화되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비트코인은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블룸버그가 일본 금리 인상 경계감에 더해서 대규모의 옵션 만기와 연말 유동성 감소가 겹치면서 변동성이 큰 자산부터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금리 인상이 곧바로 대규모의 청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제한적인 시각도 갖고 있는데요. 관련 포지션이 이미 줄었고 시장에서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라는 점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3시 반에 이 우에다 총재가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인데요. 여기서 이제 앞으로 엔화 흐름에 대한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어떤 발언을 하느냐, 이게 또 엔화 흐름에 어떤 흐름이 이어질까, 이 부분을 좀 관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위험성, 계속되는 금융시장의 악재로 다가올 가능성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환율 이야기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짚어볼 텐데 환율 급등한 데 이어서 지난달에 국내 생산자 물가도 석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고환율이 실제로 물가와 실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지 그 흐름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1월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3%가량 오르면서요. 석 달 연속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석탄, 석유 제품의 가격이 한 달 새 5% 급등을 했고요. AI 수요가 확대되면서 이 반도체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국제 유가 자체는 크게 오르질 않았는데 환율이 올랐고 또 정제 마진 확대가 가격을 끌어올렸다라는 게 한은의 설명입니다. 문제는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라는 점인데요. 원화 약세가 이어지면 수입 원자재와 중간재의 가격이 오르고 기업들의 생산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담이 약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큰데요. 실제로 이 수입품을 포함한 국내 공급 물가지수와 총산출 물가지수도 모두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현재 상황을 전통적인 금융위기로 보기는 어렵지만 고환율이 이 물가와 성장에 동시에 부담을 주는 위험한 국면이다라고 진단한 바가 있는데요. 특히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이라든지 내수 업종에 타격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물가 상승이 소비를 위축시킬 경우에 경기 회복세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지금의 높은 환율이 단순한 이 환율 문제를 넘어서요, 실물 경제 전반을 압박하고 있는 복합적인 리스크로 봐야 하는 국면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투자 키워드 짚어봤습니다. 이어지는 키워드도 바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나현지 경제 아나운서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다음 이슈 같은 경우에는요, 또 시장에서 미국의 인도수의 기대감에 따른 조선주의 본격 출항에 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조선주는 하나오션의 대규모 LNG 수주 소식으로 시작을 했죠. 이번 계약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봐야 될까요? 네, 하나오션은 12월 19일 공시를 통해서요, 이 유럽 선주와 LNG 운반선 7척 총 2조 5,891억 원 규모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금액은 하나오션의 최근 연간 매출액 대비 24%에 달하는 수준으로 이 단일 계약 기준으로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계약 기간 역시 2025년 말부터 2029년 중반까지 이어지면서요, 이 향후 수년간의 매출과 실적이 이미 예약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수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LNG선 중심의 고부가 선종 경쟁력이 다시 한번 글로벌 시장에서 확인됐다는 겁니다. LNG선은 일반 상선과 다르게요, 이 설계가 건조 난이도가 매우 높고 또 기술력, 납기, 신뢰도가 동시에 요구되는 선종입니다. 특히나 유럽 선주들은요, 이 친환경 규제에 민감하고 선박 성능에 대한 기준도 까다로운 편인데요. 이런 선주를 상대로 대형 계약을 따냈다는 것은 이 하나오션의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이 확실하게 인정받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반응도 즉각적이었습니다. 이 수주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는요, 하나오션 주가는 장 초반부터 4,000원 이상 상승하며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는 단순한 단기 호재라기보다는 이 조선업 슈퍼사이클 2막에서 하나오션이 핵심 플레이어로 다시 평가받기 시작했다라는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주는 결국엔 얼마나 좋은 배를 얼마나 오래 만들 물량을 확보했는가, 이 포인트가 중요한데 이번 수주는 그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조선사 수주 뉴스 이후에 이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기자재 업종으로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한국화분의 주가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조선업 사이클은 초반에는 수주가 늘어났는가를 보고 그 중반 이후에는요, 어떤 선종을 수주했는가를 보게 될 텐데요. 지금 시장은 분명히 LNG선으로 관심이 모으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조선 기자재 업체로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로 꼽히는 기업이 바로 한국화분입니다. 오늘 3%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 한국화분은요, LNG선을 건조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핵심 소재인 보냉제를 공급하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LNG는 영하 163도의 극저온 상태로 운송이 되기 때문에 이 보냉제 성능이 선박의 안정성과 직결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기술 진입 장벽이 매우 높고 한 번 공급망에 들어가게 되면 쉽게 교체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화보는 전체 매출의 약 85%가 이 LNG선 관련 사업에서 발생할 정도로 LNG선에 특화된 사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요, 하나오션을 핵심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조선업 특성상 기자재 업체의 실적은 조선사의 수주 이후 이 일정 시차를 두고 반영되게 되는데, 이미 하나오션을 비롯한 조선사들의 LNG선 수주 잔고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요, 이 한국화본의 실적 가시성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역시 단기 재료보다는 LNG선 중심 조선업 회복의 중기 수혜주라는 인식으로 상승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네, 이게 상선뿐만 아니라 방산 영역까지도 옮겨져 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이 언급을 했었죠. KDDX 사업자 선정 이슈가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그 부분에 관한 답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 KDDX 사업은요, 총 7조 8천억 원 규모의 돈을 투입해서 6,000톤급 이지스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이 해군의 핵심 전력 사업입니다.
사업 구조가 크고 또 국내 기술 자립 상징성이 큰 만큼 사업자 선정 방식 자체가 조선과 방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요. 당초 관례대로라면 기본 설계를 수행한 HD 현대중공업과의 수의 계약이 유력했지만 군사 기밀 유출 사건과 또 하나오션의 문제 제기로 사업이 2년 넘게 지연됐습니다. 여기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기밀 유출 전력이 있는 업체에 수의 계약을 주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보라 이렇게 공개 발언을 하면서 사실상 수의 계약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현재로서는 경쟁 입찰과 공동 개발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경쟁 입찰은 제도 정비와 평가 기준 마련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추가 지연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업계는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공동 개발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국방 관련 법령을 근거로 들어서 공동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이슈는 단순히 어느 회사가 수주하느냐 이걸 넘어서요. 향후 국내 방산 조선 사업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얼마나 중요시할 것인가 이 구조적인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조선 방산 부문에서 기술 경쟁과 또 투자 확대를 자극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업계 전반에는 반드시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라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느 한 기업의 수주 여부를 넘어서요. 방산 사업에서 공정성과 보안, 또 전력과 속도를 어떻게 균형 있게 가져갈 것인가 이걸 가르는 분기점이 될 예정입니다. 네, 정부 차원에서는 이 조선 3사와 함께 새로운 협업 모델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른바 K조선 테크 얼라이언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구윤철 경제부총리가요, 제시한 정부 조선 3사 협업형 모델은요, 글로벌 경쟁 환경이 과거와 달라졌다라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특히 중국의 조선업의 추격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기술은 함께 키우고 또 경쟁력은 묶어서 가져가자라는 전략에 가깝습니다. 이 모델의 핵심은요, AI 자율 운항 선박과 같은 미래형 선박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또 각 기업이 강점을 가진 기술을 번들링하는 방식입니다. 개발이 성공한다면 신설 법인을 설립해서 지분을 나누기도 하고 또 국민성장펀드가 참여하면서 국민도 간접적으로 이 성과를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단순한 지원 정책이 아니고요.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업이 전통적인 선박 건조 사업에서 이 AI와 데이터, 자율운항 기술이 결합된 첨단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협업 모델은 HD 현대나 삼성중공업 또 하나오션 모두에게 중장기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주목하는 변수는요, 미국의 국방수거법 NDA라고 하는 법인데요. 마스가 장려 문구가 이 최종안에 빠진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이 리스크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번 짚어볼게요. 네, 이번에 미 의회를 최종 통과한 이 2026년 국방수건법에서는요, 당초에 포함했던 한국과 일본 조선 기업을 우선 고려하라라는 문구가 삭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을 기대했던 국내 조선업계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다만 이를 곧바로 한미-조선 협력의 후퇴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이미 하나오션은요,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를 통해서 현지 생산과 MRO 사업을 실제로 진행 중에 있고요. 또 HD현대와 삼성중공업 역시 미국 방산 또 상선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정책 문구보다 기업들의 현지 투자와 또 수주가 이미 앞서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국방수건법은요, 오히려 미국 내 정치 또 노동 이슈가 얼마나 중요한 변수인지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향후 마스가 프로젝트의 성패는 법안 문구보다는 이 한국 조선사들이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와 또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도 마켓 투자 키워드 또 시장에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말씀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도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한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그 부분도 유의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오후장과 마감장 전략도 이어질 예정이니까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